저희는 거기 하나 더해서 어떻게 당심을 더 두냐라는 얘기까지 오니까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심 70, 민심 30이면은 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후보 공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당심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원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 의사를 비쳤을 때 예. 그때까지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까 이 생각이 더 먼저 드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당 분위기가 많이 거칠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나온 게 트럼프 대 트럼프라고 하는 기이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예.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근데 거기에 주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들여다보니까 공화당이 1인 1표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슈퍼대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대의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의원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포퓰리스트든 인기 영합주의자든 누구든 정치인이 당원들한테만 호소하면 미국의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극우 성향의 백인들한테만 호소하면 되는 이런 방식을 민주당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그런 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 되고 그리고 거기도 내란 비슷한 사태 의회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 또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견제하는 장치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무장해제하고 풀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주영진의 뉴스 있게 오늘 나오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김성환 평론가는 오랜만에 뵙습니다. 예. 네, 몇 년 된 것 같습니다. 예, 몇 년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에서 예, 맞습니다. 고정 패널로 활동하시다가 그 사이 몇 년 동안 뭐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었죠? 뭐 제가 굳이 다 나열하지 않아도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네. 아무래도 이제 다음 주면 벌써 1년이 되는 네. 12.3 불법 비상계엄 이것이 또 대한민국 정치와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두 분도 방송 꾸준히 계속 해오셨고 비상계엄이 이제 1년이 다가오는 상황에서 어떤 소회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 한번 김성환 시사평론가부터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근데 시간 개념으로 얘기하면 1년이 10년 같았다. 1년이 10년 같았다.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대한민국 사회를 한번 굉장히 깊이 있게 되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저는 뭐 물론 이제 민주화의 거의 끝 세대긴 했지만 대한민국에 다시 이런 독재 시도나 내란이 일어날 거라고 상상을 못했거든요. 그리고 또 상당히 많이 대한민국이 발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얘기는 그만큼 우리 사회가 어느 구석인가 취약하다는 걸 보여준 거 아닌가. 다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하는 약간 좀 절박감 같은 것도 좀 생겼고요. 또 다행히 그 이후에 하나하나씩 정리해가는 모습을 보면서 아직도 멀긴 했지만 우리가 이제는 조금 한번 다시 정신 바짝 차리고 뭔가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예, 민주주의의 정착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이루어낸 보기 드문 나라라는 자부심이 있었는데 네. 우리 민주주의가 생각보다 허약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깨달음을 우리 국민들이 한번 가졌던 지난 1년이 아닌가 싶고요. 윤희석 대변인 어떻습니까? 예, 국가 전체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래도 1년 동안 많이 복구를 했다고 봐요. 그런데 정치적 관점에서 보면 보수 진영은 아직도 그 계엄의 끈을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아서 보수 진영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반성을 하고 있고 이 끈을 제대로 놓고 다시 보수가 민주주의의 원칙에 입각한 그런 보수로서 다시 재정립될 수 있는 노력을 더 해야 된다. 현재 그러지 못하다. 이런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국민의힘에 몸담고 있는 윤희석 전 대변인 또 그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고 윤희석 전 대변인 같은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보수 진영의 다수가 돼야 하는데 소수에 머무르고 있다. 이것도 참 어떻게 봐야 할지. 곧 다수가 될 순간이 올 듯해요. 그렇습니까? 예, 시간이 좀 지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그때까지 더 잘 버텨야죠. 김성환 평론가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일단 불법 비상계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윤 전 대통령이 파면 선고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그 기간이 한 4개월 넘게 있었잖아요. 그때 이제 방송에 나가서 보수 패널들하고 막 얘기를 할 때
계엄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을 제가 거의 못 만났어요. 예. 꼭 어떤 한 분을 만나가지고 같이 토론을 하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방금 전에 비슷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막 감동 같은 걸 받았어요. 왜냐하면 보수진영 내부에서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그런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도 역시 그 상황이 그대로 지속이 되고 있다고 하는 게 아직도거든요. 그래도 좀 약해지긴 했어요. 그 목소리가 그때 당시보다는. 그러니까 저는 왜 그 약간 물컥하거나 감동이 느껴졌다고 말씀드렸냐면은 그러니까 지금도 역시 보수진영 내부에서 그런 세력은 굉장히 조금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최소한 대한민국에서 그러니까 이 비상계엄이나 이런 것들이 정당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보다는 그렇지 않고 잘못됐다고 말하는 보수진영이 좀 자리를 잡았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이 되게 커요. 저는. 그렇게 해서 비록 지금 여당하고 막 치고받고 싸운다 하더라도 최소한 그 정도의 넓이만큼 정도가 연대가 되어야 하고 나머지 우리가 통칭 극우라고 말하는 세력들은 정말 대한민국에서 극소수로 밀려나거나 좀 정치에서 퇴출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게 한편으로는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서 좀 위안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희가 다뤄야 할 주제가 다 나온 것 같습니다. 민주당의 이야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이야기를 차례로 한번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제 국민의힘 이야기를 좀 많이 했기 때문에 오늘은 민주당 이야기부터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지방선거나 또 후보를 공천하는 과정에 있어서 또 전당대회를 통해서 당직 당원들 민주당의 대표나 최고위원들 뽑는 경선에 있어서 당원들의 권리당원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확장하겠다는 정청래 대표의 이야기, 이 경선 룰을 놓고서 계속해서 민주당에서 뭔가 엇박자 서로 다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현희 최고위원의 이야기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이 사안에 대해서는 1인 1표제를 가지고 그걸 이제 문제를 삼는다기보다 네. 그걸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충분히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수기하는 절차가 없었고 그리고 또 지역 지역에 당원들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 안 된 거 아니냐 이 부분에 대한 얘기거든요. 네. 그래서 1인 1표제로 가는 이 부분에 관해서는 사실상 대부분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문제를 삼는 이런 수기 절차 이런 부분을 지금 이제 보완해서 하려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큰 논란은 앞으로 없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됩니다. 전현희 최고위원 채널A 정치 시그널 인터뷰인데요. 1인 1표제는 필요하다. 정청래 대표와 같은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기 절차, 논의 절차에 좀 시간을 더 드리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데 강덕구 의원의 이야기는 또 다릅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저도 아쉽죠. 실제로 우리가 전 야당이 아니고 집권 여당이잖아요. 집권 여당은 기본적으로 당과 정과 대통령, 소위 말하는 당정대가 늘 호흡을 함께하고 정무적 방향 뭐 이런 부분에서 같이 일관된 길들 그리고 메시지를 내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항상 어쨌거나 대통령의 메시지 그리고 대통령의 큰 틀의 기조와 방향에 맞춰서 우리 당 대표의 메시지 기조도 나오고 일정도 나와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아쉽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 부분이 어떤 의도를 갖고 이랬다라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부분은 동시에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강덕구 의원 이야기가 좀 길어진다는 느낌을 받네요. 이게 정청래 대표의 연임 포석 아니냐 뭐 이런 분석이 워낙 많다 보니까 또 좀 보완이 필요하다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뭐 의도가 있다거나 이런 생각은 안 한다고 또 굳이 부연 설명을 하는 모습. CBS 인터뷰와 나가서 했던 이야기 들어보셨는데 자 김동완 시사평론가는 어쨌든 오늘 관심을 갖고 많이 지켜보실 텐데 이게 왜 이렇게 논란이 되는지 그리고 앞으로 결과적으로 일주일 뒤에 중앙위원회에서 그대로 통과가 되는 건지. 글쎄 지금 분위기로는 한 일주일 뒤쯤에 중앙이 열리면 통과시킬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보고요. 왜요? 좀 더 수기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어요. 이게 당장 급한 일은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란 전단 재판부를 만들거나 내란 청산을 하겠다 이런 거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거든요. 당내 민주주의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지금 왜 이렇게 빨리 추진하려고 할까? 조금 더 시간을 늦춰도 되지 않을까?
그러면 아까 전현희 의원이 얘기하는 것처럼 수기 절차가 부족하고 특히 지역당 영남 지역에 계시는 분들 그렇죠.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호남하고 비교했을 때 또 수도권하고 비교했을 때 당원 숫자가 현격히 적단 말이에요. 그러면 영남 지역의 대표성이나 또 그 지역에서 굉장히 고군분투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어떻게 반영할 거냐 이런 부분에 대한 고민들이 적었다고 하면은 그런 내부 장치를 어떻게 만들 건가에 대한 것들을 내놓고 그리고 당원들이 좀 더 광범위하게 동의를 받아가는 절차들을 밟으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전체 권리당원이 164만 명 정도 되는데 실제로 동의한 당원이 뭐 투표율까지 감안하면 24만 명밖에 안 된다는 네. 거잖아요. 그 정도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추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근데 문제는 왜 이렇게 이 문제가 이렇게 갈등 사안이 됐느냐 이건 것 같아요. 네. 저는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토론이 민주당에 상당히 많이 생겨났다. 그게 결국은 이 문제를 이렇게 크게 키워놨다고 봐요.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정부의 성공, 이재명 대통령은 정책에 민생에 집중하십시오. 싸우는 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협업 플레이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자기 정치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 뭐 이런 거 말씀하시는 그렇죠. 겁니까? 그 의심을 받고 있는 거잖아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도 다 마찬가지지만 뭔가 제가 진정성 있고 하려고 그래요. 근데 여러 차례 의심을 받았어요. 뭘 해도 다 의심을 받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내에 있어서 원내대표하고도 삐걱거리고 대통령실하고도 좀 삐걱거리는 모습이 나타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더군다나 이재명 대통령 순방 중에 뭐 안 할 것처럼 얘기하다가 갑자기 순방 중에 또 꺼냈던 얘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가 자기 정치를 위해서 저러는 거 아니야라고 하는 의심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면 정청래 대표가 만약에 당원 주권주의를 위해서 이번 일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너무 서두를 게 아니라 그게 의심이 잘못됐던 거였다. 나는 진짜 진정성을 갖고 당원 주권주의를 위해서 한 행동이라고 하는 걸 당원들이 최소한 받아들여 줄 때 그때 해야지 되는 거지. 그때까지 시간이 필요하고 수기가 필요하다. 네네. 예. 그렇지 않고 지금 확 밀어붙인다 그러면 아마 제가 볼 때는 당이 더 시끄러워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김성환 평론가는 정청래 대표 다분히 연임 포소 의도가 있다 이렇게 전 보시는 겁니까? 연임을 바라는 마음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보궐 당대표거든요. 예. 그러니까 다시 한번 당대표 되고 싶죠. 그러니까 그거를 정치인한테 욕심내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예. 보거든요. 근데 욕심을 내는 것하고 본인이 욕심을 내기 위해서 뭔가를 바꿔나간다고 하는 의심을 자꾸 받아가는 과정들하고는 좀 다른 차원의 문제라는 거죠. 그거는 일개 당원이나 아니면은 국회의원에 관한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정청래 대표는 당 대표예요. 여당 대표거든요. 예. 여당 대표로서 어떤 처신과 태도를 해나갈 건지 그리고 당을 어떻게 리더십 있게 끌고 나갈 건지 거기에 대한 신뢰가 밑바탕이 되어야 가능한 건데 아직까지는 상당수 당원들이나 국회의원들한테 그 의구심을 갖지 않게 만드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예.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논의를 해도 전 된다고 봅니다. 민주당의 그 대의원과 당원의 뭐라 그럴까요? 투표의 비율을 예전에 60대 1 정도 됐었는데 그 이재명 대통령이 대표 시절에 그것을 수기를 거쳐서 상당히 오랜 기간 토론을 해서 20대 1 정도로 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아무리 봐도 1대1로 가는 게 맞긴 하지만 여러 가지 상황 뭐 영남에 있는 그 민주당 당원들은 소수일 수밖에 없고 그분들의 어떤 표의 등가성 이런 걸 생각해 보면 이 정도 하는 선이 최선인 것 같다는 취지로 얘기했던 기억이 나요. 20대 1을 이제 1대1로 완전히 바꿔버리자. 대의원도 1, 권리당원도 1. 국민의힘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그 비율이? 저희는 대의원제가 없어요. 대의원이 그 아예 없어요. 과거엔 있었죠. 전당대회나 없어요. 후보 경선에 예. 참여하는 게 없습니까? 예. 그냥 저희가, 당원입니까? 예, 전당대회에서 투표권을 오. 가진 분들은 책임당원 더하기 각 당협에서 뭐 많아야 한 20-30명 정도 추천한 분들 일반 당원 중에서 예. 그분들이에요. 그분들도 그냥 똑같이 1. 네, 똑같아요. 예.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국민의힘도 사실은 이 경선 룰에 있어서 지금 민주당만 시끄러운 게 아니고 이거는 국민적 시선에서 보면 원래 예전에 50대 50 저 국민들이 선출해야 하는 선거에 나가는 후보를 뽑을 때 50대 50으로 한다. 일반 국민 50, 당원 50. 그런데 갑자기 이번에 국민의힘이 당원 비중을 70으로 올리겠다고 이 뭔가 좀 역행하는 것 아니냐. 국민의 선택을 받아야 할 후보를 선출하는데 당원들이 믿는 사람을 뽑아야 한다.
이거 좀 뭔가 민심과 좀 달리 나가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지적이 계속 나와요. 많이 다르죠. 예를 들어 서울시장 선거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광역자치단체장 할 때 지난번에 이제 5대5로 예. 했고, 총선 때, 지난 총선 때 보면요, 일부 지역에 저희가 당세가 약한 지역은 뭐 8대2, 민심이 8, 그리고 당심이 2 이런 식으로도 간 예. 가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민심을 중하게 여겼는데, 불과 1년 전에도. 근데 가만히 놔둬도 부족할 판에 이걸 역으로 바꿔서 당심을 더 비중을 높인다. 그럼 이게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윤석열 정부 때 제가 기억납니다. 그 대표 뽑는데 그건 이제 100%죠. 70대 30인가 80대 20이었던 거를 100대 0으로 당원 100으로 뽑고, 그러면서 그때 했던 말들이 기억나요. 윤심이 민심이다. 예? 그리고 민심이 당심이고. 예, 예? 그 있었죠 그런 예. 얘기가. 예. 왜 이렇게 가는 그러니까 거죠? 때에 따라 바뀌는,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예. 결론은 그런 결정을 하는 분들의 정치적 이익이 룰을 바꿈으로써 더 확보가 되기 때문에 그 방향으로 가는 거 아니겠어요? 솔직히 민주당 입장에서도 당원 1대1로 그냥 모든 사람들이 한 표다라고 하는 게 원칙적으로 맞는 거죠. 그 물어보면 다 그게 맞다고 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바뀌면 누구한테 이득이 되느냐, 여기까지 생각이 미치니까 그렇죠. 당내 갈등이 나오는 거잖아요. 저희는 거기 하나 더해서 어떻게 당심을 더 두냐라는 얘기까지 오니까 더 문제라고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은. 한동훈 전 대표가 당심 70, 민심 30이면은 뭐 보궐선거, 재보궐선거에 나가고 싶어도 후보 공천 경선에서 이길 수가 있나요? 지금 당심은 한동훈 전 대표를 배신자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 당원들이 많은 것 또 같아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워요. 예. 저는 그거보다도 예. 한동훈 전 대표가 만약에 출마 의사를 비쳤을 때 예. 그때까지 당에서 아무런 조치가 없을까 이 생각이 더 먼저 드는 상황이에요. 그만큼 지금 당 분위기가 많이 거칠어요. 실제로 지방선거 공천 과정에 가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예. 자, 그러면 장동혁 대표가 이 경선 룰에 대해서 기자들이 오늘 질문을 했습니다. 박정희 기념관 방문하고 나오는 길에 이 경선 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가 하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경선에 관해서는 뭐 최종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당 대표로서 당성을 강조해 왔고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에서 그런 안을 제안한 것 같습니다. 여러 의견들을 듣고 그 의견들을 잘 담아내서 지방선거 총괄기획단에서 잘 결정하리라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똑같네요. 대표가 하는 얘기가 당원들의 권리를 확대하겠다고 제가 약속드린 바 있고. 근데 이게 정반대해서 이렇게 서로 이렇게 섞인 느낌도 좀 들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국민의힘은 어찌 보면 민주당하고는 결이 다른 방향으로 좀 움직여가고 있는데 힘의 관계로 보면은 민주당을 꼭 닮아가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고 희한해요. 근데 또 민주당은 국민의힘 닮아가는 느낌이잖아요. 그래요? 왜냐하면 대의원이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1인 1표 그냥 만들면 당원들이 그냥 예. 투표하면 그 투표하는 대로 그냥 나오는 거니까요, 결과가. 근데 이거 아까 제가 말씀 안 드렸던 예. 1인 1표제라는 것의 위험성과도 관련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라는 책이 나온 게 트럼프 대 트럼프라고 하는 기이한 정치인이 미국에서 대통령이 되는 모습을 보고 쓴 책이란 말이에요. 예. 스티븐 레비츠키 교수가. 근데 거기에 주 내용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떻게 대선 후보가 될 수 있지? 어떻게 대통령이 될 수 있지? 들여다보니까 공화당이 1인 1표인 거예요. 근데 민주당은 슈퍼대의원이라고 해서 지금 민주당 같은 대의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대의원이 견제를 할 수 있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뭐 포퓰리스트든 인기 영합주의자든 누구든 정치인이 당원들한테만 호소하면 미국의 이제 이른바 흔히 얘기하는 극우 성향의 백인들한테만 호소하면 되는 이런 방식을 민주당은 선택하지 않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공화당은 그런 게 없으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한번 대통령 되고 그리고 거기도 내란 비슷한 사태, 의회 폭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또다시 대통령이 되잖아요. 근데 그걸 민주당은 지금 한국의 민주당은 견제하는 장치를 지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걸 이제 무장해제하고 풀어버리겠다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명분이 대의원들은 국회의원들의 영향력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런 국회의원들의 어떤 지령 투표, 지시 투표 이런 그동안에 그 안 좋았던 관행들을 없애겠다는 또 명분이 있는 거죠. 네네. 예. 그러니까 저는 그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생각하지는 예. 않아요. 왜냐하면 그 동안에는 당원들은 선거 전에만 필요한 거지. 실제로 당원들의 목소리가 중앙당으로 모이고 당원들이 원하는 뭔가의 정책적 방향을 선택하는 경우를 별로 못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은 당원 숫자도 많아졌고 당원들의 목소리도 적극적으로 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해서든 당원 주권주의든 당원들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뭔가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잘못된 것들을 개선하는 과정들 그 과정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 과정이 있다고 해서 마지막 그 궁극적인 지점이 1인 1표제냐 이거에 대해서는 고민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가려고 하는 방향은 전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건 과거에 잘못됐던 관행들을 뜯어 고치는 방향으로서는 의미가 있는 것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당원들한테 대의원들하고 똑같은 표를 주는 게 꼭 당내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방법이냐라고 물어볼 때는 좀 더 고민해야 돼. 이건 진짜 당원들이 다 동의하는 절차를 밟거나 지금 아까 뭐 영남도 얘기하고 했던 것처럼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완할 거야. 보완 장치를 만드는 거를 고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풀어버리면 민주당은 더 혼란스러워질 수 있죠. 왜냐하면 당원들이 막 목소리를 내면 그 다음에는 그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예. 그러니까 당대표가 그럴 자신이 있어야 돼요. 사실은.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처럼 리더십 있게 딱 버텨주면서 감히 거기에 대해서 말 못하거나 이런 분위기도 좀 만들어지고 한번 결정하면 쫙 하고 밀어붙이는 힘이 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정청래 대표는 제가 볼 땐 그 정도까지는 아니에요. 예. 그러면 당원들의 목소리가 더 커졌을 때 그럼 그 어떤 방식으로 그걸 다 담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 뭐 공화제 얘기까지 꺼내지 않더라도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수기하거나 천천히 논의를 해도 되는데 저는 당원들한테 의견 수렴하겠다고 문자 이렇게 턱 하고 보내고 갑자기 다 동의 받았네. 그러고 그냥 추진하는 거 보면서 왜 이렇게 빨리 이런 방식으로 추진하나? 그렇죠. 좀 의문을 이번에도 가졌어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전당원 투표를 했잖아요. 그런데 뭐 87%에 가까운 높은 득표율로 아주 압도적으로 찬성했다라고 하는데 투표에 참여한 당원의 비중이 17% 정도밖에 안 되는 예.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압도적인 당원들이 찬성한 건지에 대해서는 해석을 달리할 수 있는데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규정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청래 대표는 그렇게 가고 싶은 마음이 분명한 것이고. 네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민주당은 어쨌든 간에 이런 지금 토론이 있는 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기획단 지금 나경원 의원이 단장이죠. 네. 예. 나경원 의원의 이 일련의 정치 행보를 보면 윤석열 정부 때 상당히 좀 핍박을 받고 좀 그랬던 이미지가 있는데 나경원의 최근의 정치 행보나 이런 걸 보면은 뭐 어떻게 보면 좀 더 오른쪽에 가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더 오늘 재밌는 거는 윤상현 의원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저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 시도할 때 한남동 관제에도 네. 누구보다도 가장 먼저 가고 또 안에 들어가서 윤석열 전 대통령 만나고 와서 메시지도 전하고 그랬던 윤상현 의원이 침묵을 지키다가 이번에 또 재밌어요. 당원의 비중을 70%로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냈어요. 이게 민주주의 아니다. 재밌어요 지금 국민의힘도 보면. 그러니까 어떤 원칙이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되면은 뭐 개인을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행보를 보였다가 어떻게 또 이렇게 가지 하는 것들을 지금 예시를 든 걸로 저는 이해를 하는데 그렇다면 답은 하나죠. 본인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서만 행동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말씀하신 예를 딱 보면은 반대로 가야 맞는 건데 이렇게 간다는 것은 그 두 분이 가진 정치적인 어떤 지금까지 역정이 비교해 볼 때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뜻으로 저는 들어요. 아까 이제 대의원제가 당원들의 어떤 의견을 어느 정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견제 장치를 한다는 것에 저 동의합니다. 예. 저희 당은 이제 그게 없고 대신에 민심을 반영해서 당원들만의 의사에 의한 의사 결정을 좀 막거나 어떤 좀 보정하는 역할을 하는 걸로 했는데 그걸 좀 줄이자고 하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원 비중이 늘어나는 그 방향에서는 두 당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 하나 민심이라는 것도 양당 공히 마찬가지인데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걸 반영을 하잖아요. 이 통계치를 가지고 반영한다는 것에 대한 맹점은 아마 뭐 몇 시간을 얘기라도 뭐 모자랄 거예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다 오잖아요. 예. 직접 투표를 하는 것과
다 투표한다고 생각하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그걸 수치화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엄청나게 얘기인데 다르죠. 한국이라는 나라에서는 여론조사라는 걸 가지고 그거를 백분율로 환산해서 표로 환산하고 해서 뭐 몇 점 몇 표 차로 차이가 나고 이런 비과학적인 방법을 양당 공이 쓰고 있다. 그래서 제도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참 연구할 부분이 많다. 예, 오픈 프라이머리 미국의 제도를 보면 뭐 미국은 아예 그 제도가 정착이 돼서 뭐 가령 당원이 아닌 사람들도 뭐 가서 투표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이 당에서는 우리 지역 뭐 재밌는 현상이 있는 거지. 이 지역 민주당에서는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가서 투표하고. 또 공화당 오픈 프라이머리 같은 게 있으면 가갖고 난 공화당이 이 후보가 됐으면 좋겠어 하고 투표하고. 나중에 진짜 본선에서는 자기가 또 둘 중에 마음에 드는 사람한테 투표를 하는 그런 것들이 열려 있는데 우리나라는 이제 여론조사라고 하는 저는 어떨 때는 좀 무섭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치부 기자 오래 하면서 이 여론조사가 뭐 노무현 전 대통령의 아주 그 역사에 기록될 만한 일종의 극적인 승리, 정몽준 후보의 이 여론조사가 각광을 받았던 시기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여론조사가 정말 여론을 정확하게 대변한다는 이 과학적인 기법이다라고 이미 공인되고는 있습니다만 가끔 가다가 보면 좀 무섭지 않아요? 정말 저 여론이 맞을까? 1%포인트 차라고 한다면 그걸 어떻게 누가 이겼다고 정말 얘기할 수 있을까? 이거는 한국의 여론조사 기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네. 물어봐도 똑같이 이건 문제가 있어요. 뭐 이렇게 그래서 세 얘기해요. 군데에 맡기고 뭐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네, 근본적으로 좀 문제가 있죠. 그리고 그 여론사에 자꾸 기대다 보니까 이른바 명태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생겨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거 진짜 얘기 듣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론사 기법들을 통해 가지고 여론을 조작하는 방식들이 있었다고 하는 걸 확인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론사를 통해서 여론을 반영한다. 그러니까 일종의 민심을 측정한다. 문제 많죠. 이제 그 문제 많다는 건 다 알고 있을 텐데 딱히 민심을 반영할 방법이나 창구가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그런데다가 한국의 이제 그 아까 당원 주권주의하고도 연결이 될 것 같은데요. 당원들이 결정해가지고 움직여 가야지 결사체인데. 근데 그렇게 맡겨 놓으면 되는 건데 뭐 얼마 전에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 뽑을 때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민심 반영 안 해요. 그냥 자기 자당의 국회의원하고 당원들이 그냥 투표하면 예. 그냥 총리 만들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런 방식들을 잘 선택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제 정치적 맥락이 다른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민심을 반영할 때 당에서 당원들이 영향을 받아가면서 민심의 영향을 당원들도 받잖아요. 그 당원들이 계속 바른 선택들을 해나간다고 하는 전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직 그걸 우리 확인을 못했던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럴 때 아까 이제 대의원의 표 가치나 이런 예. 것들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보정 장치들을 한 번쯤 만들어가면서 새로운 시도들을 저는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마땅히 할 방법이 없고 그걸 없애버렸을 때 유불리가 후보들 간에 갈리기 때문에 못 건드리고 적당한 선에서 합의해온 방식이 지금의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그걸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하면은 민주당이 그런 룰 문제까지도 같이 고민을 하면서 이번에 1인 1표제 문제도 고민하면 전 좋겠어요. 김성환 평론가 생각은 다음 주에 민주당 지도부가 중앙위원회 소집해서 그 당헌당규 개정이죠. 권리당원 권한을 확대하는 이 내용을 그대로 통과시킨다면 민주당 내에서 상당한 파열음이 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네, 저는 그럴 거라고 보고요. 그러지 않길 바랍니다. 또 예. 그러지 않아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그러면 더 시끄러워질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아까 제가 뭐 비토론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성공을 바라는 쪽과 근데 똑같은데 정청래 대표 쪽이 더 그 맞다고 얘기하는 쪽으로 당원들이 막 갈려나가고 있어요 지금. 예. 뭐 당원 게시판이 되게 뜨거운 모양이죠. 네. 지금. 예. 근데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 지지율하고 민주당 지지율이 뒷받침이 돼주니까 지금 목소리가 커지지 않는 거지.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중반 이하로 내려오거나 50%가 깨진다고 하면 아마 그러면 누구 탓이야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게 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은 지지율이 받쳐주니까 이런 거지. 나중에 가서 선거가 가까워지면은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예. 이 분란의 불씨를 남겨두지 않아야 한다. 예. 그러기 위해서는 막 밀어붙이듯이 하면서 중앙위에서 토론하는 건 저는 굉장히 좋은데 여기서 무조건 결론을 내자고 하는 목표를 주지는 않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 아까 이야기하다가 나온 책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책도 한번 꼭 읽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